네, 저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편 좀 계속 봅시다. 이론편. 이론편에서 우리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페이지. 이론편 4페이지에 스터디 2번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OT 때 쭉 칠판에다 정리해 드렸던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었던 거지. 아까 전에 제일 왼쪽에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 그게 지금 1번에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제품 원가의 범위에 따른 분류 정리해 드렸던 게 거기 2번 내용이고, 가운데 이제 측정 시점에 따른 분류, 그게 이제 3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뭐 하나하나 외운다든지 이게 막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조심합시다라기보다도 그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잡는 뭐 그런 내용에 불과한 거니까 때때로 한 번씩 보세요. 그냥 실습 때때로 한 번씩 그냥 내가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된다 싶은 그런 수점이 온다면 그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구경해 보시면 됩니다. 자, 5페이지로 가보시면 스터디 3번에 원가의 분류라고 해놓고서 이제 우리 1번에 보시니까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제조 원가도 있고 비제조 원가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 원가 중심으로 아무래도 우리는 다루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조 기업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 원가를 하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될 거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비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공장 바깥에서 뭔가 판매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원가가 되겠지. 그래서 걔는 대표적으로 뭐 판매 관리비 같은 것들이 있다. 참 제조 원가가 이제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제조 원가 관련해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파워 스터디라고 해서 회색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굳이 또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우리가 공장에서 쓰는 원가들을 크게 나눠 보면 우리 재료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써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을 써야 되는데, 그놈의 기타 등등은 제조 경비다, 그냥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지. 그럼 이런 모든 항목들이 그냥 재료 원가냐 노무 원가냐 제조 경비냐 이런 분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추적이 된다면, 반대로 추적이 안 된다면 얘들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건데, 아까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이 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제품을 위해서 내가 썼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직접이란 두 글자를 넣자는 거죠.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직접을 넣어서 직접 노무 원가,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을 넣어서 직접 제조 경비라고 이렇게 그냥 부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추적이 되는 애들을 직접이라고 불렀으니까 안 되는 애들은요 그냥 간접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 얘도 마찬가지로 간접 노무 원가, 얘도 마찬가지로 간접 뭐 제조 경비, 뭐 요 정도로 그냥 부르면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조 원가는 좀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토탈 6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6가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줄이자면, 제가 기본 강의 때 똑같이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당분간 얘는 잊어버리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분간은 끝났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얘도 있다는 걸 알긴 알아야 돼요. 자, 얘가 왜 당분간 잊어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 왜 이 아이를 그 중요하지 않게 취급을 했었냐면 시험에 별로 안 나와서 그래요. 시험에. 근데 별로 안 나온다는 거지 아예 나온 적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객관식 문제에서 당연히 얘도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겁나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제 비중이 낮아서 그냥 제껴버린 건데, 요 녀석은 뭐 결론을 똑같이 쓰자면 얘는 수업 목적상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가끔 나온다고. 근데 가끔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쪽 라인에 있었으면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추적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뭔가 계산기 두드려서 찢어줘야 된다는 거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쪽 라인에 추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00원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그 100원이 도대체 A 건지 아니면 B 건지, 완성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판매가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문제에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A에다 넣든 B에다 넣든
뭐 완성품에 넣든 기말 제공품에 넣든 뭐 매출 원가에 넣든 기말 제품에 넣든 그런 정보들을 문제에서 다 주게 돼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될 뿐인 거지 특별히 요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그럼 나머지 5가지 아이들만 우리가 신경을 잘 써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 3개 있죠. 요 3개. 현실적으로 이 3개를 구분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재료 원가인데 추적이 안 되고 있느냐 아니면 노무 원가인데 추적이 안 되고 있느냐 아니면 제조 경비인데 추적이 안 되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3개는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큐에 그냥 부르자는 거지. 그게 바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추적이 안 되는 원가. 추적 안 되는 애들은 다 간접이라면서요. 그래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성격의 원가다.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 그냥 제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얘네들 퉁쳐버렸으니까 결국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는 1번 직접 재료 원가, 2번 직접 노무 원가, 3번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 3가지가 결국 우리 제조 원가의 3가지 분류 가장 중요한 분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등장할 용어이고 얘네들은 앞으로 약자로 부르자는 거지. 직접 재료 원가 Direct Material Cost에서 앞글자 따서 DM이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고 직접 노무 원가 Direct Labor Cost 그래서 앞글자 따서 DL이라고 부르자. 이 녀석은 Manufacturing Overhead 그래서 Overhead 앞글자에 따서 OH라고 부르자. 이게 이제 제조 원가의 3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DM과 DL과 OH로 구분하는 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추가적으로 좀만 더 하자면, 자, DM이 있고, DL이 있고, OH가 있더래요. 이렇게, 그죠? 자, 얘네들 3개를 다 공장에서 발생을 시켰거든요. 공장에서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발생시켜버린 총원가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합친 걸 뭐라고 할 거냐?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거지.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근데 얘네들을 좀 세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요렇게 둘을 더해서 부르는 말도 있고요. 또 요렇게 둘을 더해서 부르는 말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아마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아마 기억에 날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DM과 DL 더해서 얘 이름 좀 붙여줄게요. 얘네 둘이 더해서 뭐라고 하자고요? 얘네 둘은 나름대로 공장에서 뭘 제조하든지 간에 어떤 회사든 어떤 회사는 뭐 마이크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옷을 만들고 어떤 회사는 건물을 말고 회사마다 만드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뭘 만들든지 간에 재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만들든지 간에 만드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려있는 원가다라고 해서 얘를 기본 원가 혹은 이거 기초 원가라고도 부르죠. 자, 우리는 회계 기준이라든지 법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좀 가지셔야 돼요. 용어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교재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시험 문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론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대부분의 것들이 다 미국에서 만든 이론이다 보니까 원어는 따로 있죠. 프라임 코스트예요. 그래서 프라임 코스트를 번역할 적에 어떤 분들은 기초 원가, 어떤 분들은 기본 원가. 그래서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죠. 되셨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DL과 OH를 더합시다. 자, DL과 OH 더한 이 원가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만들어. 치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는 재료죠. 가장 우리가 메인 재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닭이지 뭐 닭, 생닭. 그럼 얘네 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요 사람이 갑자기 닭의 털을 뽑고요. 요 기계가 갑자기 얘를 막 튀기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원래 생닭이었는데 얘네 둘이 협력해서 생닭이었던 이 친구를 치킨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형태를 변환시킨다고요. 그 형태를 변환시켜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뭐 한다고 부를 거냐? 가공한다라고 부르니까 이 둘을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부르고요. 이 가공원가를 뭐라고도 할 거냐? 이 가공원가는 영어로 conversion cost거든요. 그래서 conversion의 C 그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은 재무회계 시간에도 봤어요. CB라고 하잖아요. CB. 이거 뭐야? 전환사채.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에서 C가 이제 컨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컨버전이니까 얘도 똑같이 번역을 해서 전환했다. 이렇게 생닭이 치킨으로 전환되었다 해서 전환 원가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정도 구분은 좀 할 줄 아셔야 되겠고, 기본 강의 때도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조 원가에는 기본 원가도 있고 가공 원가도 있는데, 그럼 기본 원가랑 가공 원가를 더하면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딱 봐도 틀린 얘기네, 그렇죠? 왜? 뭐 때문에? 요 안에 얘랑 들어있고 요 안에 얘랑 들어있으니까 얘가 지금 한 번 더 카운트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이런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100원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한 200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 금액이 250원이었던 거죠, 그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보다 좀 크잖아. 얼마 차이 나요 지금? 50원 차이 나죠. 50원이 뭐게요? 50원이 DL이 되겠지. 이게 더 큰 이유는 DL이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그 차이만큼이 딱 DL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낸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5페이지를 좀 보시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드린 내용이 거기 파워 스터디에 좀 적혀 있을 거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두 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 부르고, 뒤에 두 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합쳐서 우리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부르더라. 이런 어떤 용어적인 정리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로 갈게요. 뒤에 6페이지 가셔서 하단에 3번 먼저 봅니다. 3번을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것이다? 추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래요. 그 앞에 보니까 특정 원가 대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원가 대상이 뭐냐면 그냥 제품 A, 제품 B 이런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야. 제품 A나 제품 B를 만들었어. 그럼 그 제품 A는 원가가 얼마일까? 제품 B는 원가가 얼마일까? 걔네들에 대한 원가가 지금 궁금해 죽겠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내가 원가를 계산해 보고 싶어하는 그 목적물, 그 대상이다라고 해서 원가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또 반복적으로 볼게요. 어쨌든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을 할 수 있다. 어떤 원가 대상 때문에 썼는지 티가 난다. 그럼 직접 원가고요. 간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도저히 안 된대.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배분을 따로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떤 아이가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겠어요? 아무래도 배부하는 간접 원가는 아무리 배부를 잘해도 어느 정도 임의로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임의로 쪼개는 게 많으면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직접 원가 위주로 써야 아무래도 정확성은 좀 높아지게 되겠네. 그죠? 자, 옆에 7페이지에 4번을 먼저 봅니다. 4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행태라는 두 글자, 이것도 앞으로 자주 나올 거야. 행태. 이건 무슨 말일 거냐?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OT 때 머릿속으로만 그림 그렸던 거, 그 그림이 그대로 밑에 그려져 있네.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변동원가는요, 괄호축은 조업도, 세로축은 총원가. 조업도가 2배가 되면 총원가도 2배가 되고, 조업도가 10배가 된다면 총원가도 10배가 되는 형태, 즉 정비례 형태인 거죠. 이걸 우리는 변동원가라고 부른대. 그죠? 하지만 옆에 있는 고정원가를 좀 보시면은, 고정원가는 거기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친구, 조업도가 아무리 늘어나건 줄어들건 간에 전체 금액은 그냥 A라는 그 값으로 그냥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고정원가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야. 됐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 변동원가가 됐든 고정원가가 됐든 단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변동비의 단가는 사실은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단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칸당 얼마나 올라가느냐, X가 한 칸 올라갈 때 Y는 몇 칸이나 올라가느냐, 그게 어느 점에서 따져보더라도 다 균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더라.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일정한데, 오히려 단가로 치자면 총액은 가만히 있는데 그 단가를 계산하려면 뭔가 조업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업도가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그럼 단가는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조업도는 증가하면 단가는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단가는 반비례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반비례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네모 박스를 쳐놓고 둘 다 뭐라고 좀 써 있어. 그 얘기 잠깐 읽어봅시다. 변동원가는요, 뭘 파악하시래? 단위당 변동원가를 파악해 둔다면 문제풀이가 좀 용이해진대요. 자,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에 고정원가를 보면
총고정원가를 파악하면 문제풀이가 용이해진대. 얘를 파악하면 문제풀이가 용이해진다라고 해놓고 변동원가는 단위당, 고정원가는 총원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둘 다 공통점은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한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고정비 자료를 줬어요. 고정비 자료를 줬는데 그게 단가로 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런 장난 나중에 관리회계에서 특히나 많이 치거든요. 고정비 단가가 100원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그 자료를 믿어도 될 거냐? 대부분은 함정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고정비의 단가는 그래프로 굳이 그려본다면 반비례 그래프라며 요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고정비의 단가가 100원이다라는 건 지금 문제 속 상황에 있는 특정한 조업도 이때만 100원인 거예요. 이때만.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림없이 조업도가 뭔가 바뀔 거거든요. 조업도가 바뀌어서 더 늘어나든 더 적어지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의 단가는 사실은 100원이 아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다 필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을 재계산할 생각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단가가 100원입니다. 라는 거 이것만 딱 줬겠지만 이 100원을 계산할 적에 우리 조업도가 몇 개였냐면 1000개였습니다. 이런 말도 분명히 문제가 어딘가 있다고. 그러면 요 놈 두 개 자료를 가지고 고정비의 총액은 전체 총액은 얼마구나? 10만 원이구나. 이걸 뽑아놓고 시작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1000개에서 2000개가 되든 아니면 500개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10만 원 베이스로 뭔가 재계산할 일이 있으면 하고 총액 10만 원을 쓰려면 쓰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즉 일정한 뭔가를 고정비도 그렇고 변동비도 그렇고 하나씩 갖고 있으니 그 일정한 숫자를 뽑아야 문제 풀기 편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관리회계 들어가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고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더라라는 거. 자, 그 밑에 가보니까 준변동원가 3번에 4번에는 준고정원가 이런 아이들이 있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칠판에 또 그리진 않고 그냥 말로만 할게요. 자, 준변동원가래. 위에 있는 변동원가랑 차이점 한번 보세요. 그래프. 변동원가는 0에서 출발했는데 준변동원가는 A만큼 슬쩍 올라가 있네.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해서 기본 요금이 좀 깔려 있다 이거예요. 자, 아예 조업도가 빵인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조금 나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 그러면 거기 점선돼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아랫 동네는 사실상 조업도가 늘던 줄어들던 그만큼의 금액은 무조건 똑같이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걔는 사실상 고정원가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윗동네를 보면 조업도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 윗동네가 사실은 변동원가가 하나 추가돼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이 준변동원가는 그 옆에 별명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준변동원가는 사실상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적절하게 짬뽕되어 있는 개념이다.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걔를 뭐라고 부를 거냐? 혼합원가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옆에 준고정원가도 있습니다. 고정원가처럼 뭔가 수평으로 되어 있긴 하네. 근데 특정한 조업도 X1이라는 조업도를 넘어가니까 이게 금액이 뿅 올라갔어요. 또 한동안 수평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X2라는 조업도를 넘어가니까 갑자기 A3로 뿅 올라갔어. 즉 각각의 구간 내에서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일정 구간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원가들을 우리는 고정원가는 고정원가인데 준고정원가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프 딱 그려놓고 보니까 마치 형태가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계단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별명도 기억하셔야 돼요. 계단 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 또 준고정원가는 계단 원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반드시 같이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왼쪽 페이지 6페이지에 2번 갑시다. 이제 2번. 자, 2번 보니까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놓고서 괄호 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있네. 아까 전에 봤던 이야기.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윗동네에는 파란색으로 제품원가, 아래는 파란 박스로 기간원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내용들은 어디에서 되게 중요해질 거냐면 아까 전에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로 분류해야 되는 챕터가 어디였었어요? 아까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5장이거든요. 그래서 5장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5장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는 그냥 쉽게 따져봤을 때 뭐라고 부르면 될 거냐면은 제품원가는 그냥 T계정 타는 원가고 기간원가는 T계정 안 타는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살짝 메모해 놓으세요. 제품원가 옆에다가는 뭘 타는 원가? T계정을
타는 원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또 기간 원가 혹은 뭐 기간 비용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기간 원가, 기간 비용은 T계정을 타지 않는 원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되게 쉽다고. 다만 용어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제품 원가, 기간 원가 오케이 뜻은 알겠어. 근데 제품 원가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자 표시합시다. 그 옆에 보시면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고 가능 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말 체크. 재고 가능 원가.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기간 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걔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화살표 해놓고 재고 불능 원가라고 되어져 있네. 그죠? 재고 불능 원가 이 말도 체크. 그래서 제품 원가라고 문제에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재고 가능 원가라고 부를 때도 되게 많고요. 마찬가지로 기간 원가라고 부르지 않고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부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두셔야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계정을 타야 T계정 타는 와중에 미완성이 됐거나 아직까지 미판매인 상태라면 재고자산, 제공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걔네들은 재고자산인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게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포함되려면 전제 조건은 일단 T계정을 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품 원가만 T계정을 타는 거니까 얘네들은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해서 재고 가능 원가. 반면에 기간 원가는 발생하자마자 손익계산서로 가버리니까 이 친구는 재고자산에 포함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런 용어 정도 좀 정리하시고 뒤로 좀 넘어가셔서 이제 8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8페이지를 보시면 5번, 6번, 7번 나오는데 6번부터 볼게요. 6번. 6번에 보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래요. 의사결정이라는 말 지금 우리 처음 듣는 거 아닌데 그렇죠? 의사결정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관리회계.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관련 원가, 동그라미 2번 비관련 원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눈대요. 자, 관련 원가라는 건 당연히 의사결정과 관련됐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의사결정할 적에 이놈의 관련 원가는 고려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관련 있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비관련 원가는 말 그대로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회사가 쓴 원가이긴 하지만 의사결정할 적에 이런 놈들까지 고려할 필요, 신경 쓸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필요 없더라라는 걸 우린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읽어나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관련 원가요. 역시나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래. 자, 근데 그 다음을 좀 힘줘서 읽어볼게요. 자, 의사결정 대안들 간에 차이가 나는 미래 현금 지출 원가래요. 자, 체크를 하나 해놓고 싶거든요. 어디다 체크할 거냐면 5글자에 체크할 거야. 뭐가 중요할까요? 차이가 나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차이가 나는 에다 체크 좀 해놓읍시다. 자, 반대로 동그라미 2번의 비관련 원가는요. 특정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인데 동그라미 기억을 보시면 대안들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래요. 자, 이것도 5글자 체크 좀 할까요? 어디다 체크할까요? 차이가 없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면 안 봐도 된다 이 소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랑 저렇게 했을 때랑 다르면 걔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결정 하셨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냐면 객관식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객관식을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적에 틀림없이 그래? 그럼 이거 수강료 얼마지? 이건 봤을 거 아니야. 왜요? 내가 이거 수강하자 결정하면 돈 써야 되고 아니 이런 거 듣지 말자 그랬으면 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고려를 하고 의사결정하는 거라고. 너무 비싸다? 그럼 못 듣겠죠. 그래도 내 생각보다 내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니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수강료는 이러나 저러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학원 다니는 게 좀 그동안 공부하면서 쉽게 하려고 학원 근처에다가 뭐 자취방을 잡고 월세를 내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건 이미 뭐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월세 내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험 끝날 때까지 난 이 집에 살 거야. 그럼 보세요. 객관식을 들으나 마나 어차피 그 월세는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집을 이사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럼 내가 객관식을 들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월세 얼마지? 이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객관식 강의를 들으러 가나
듣지 않으나 월세는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애초에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얘네들은 고려하지 말자. 비관련 원가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둘 다 하나씩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더라는 거야. 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비용. 요놈의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라고 배우셨어요? 아니면 비관련 원가라고 배우셨어요?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다라는 거 좀 적어 놓으세요. 기회비용은 관련 원가야. 무조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관련 원가 항목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더라. 기회비용이 뭐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포기하게 되어서 아까워 죽겠는 거, 그걸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객관식 강의 들을까 말까 말고 그냥 애초에 회계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말까 의사결정하던 그 순간을 좀 떠올려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버렸어요. 시험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하필이면 그놈의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걸 포기했잖아,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 좋은 시간에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부족한 잠을 잘 수도 있고 무슨 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그거 다 포기했잖아요, 지금. 아까워 죽겠잖아, 솔직히, 그죠? 그게 기회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계사 공부 시작해볼까 말까 고민했을 적에 내가 이 공부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수험 생활에다 투입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 그걸 다 포기해야 될 텐데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래, 까짓 건 내가 한번 걸어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즉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배워보고 싶은 다른 게 있는데 아무리 내가 회계사가 하고 싶어도 당장 내가 이거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아쉽지만 도전은 다음으로 좀 미루자. 이렇게 결정한 사람도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즉 내가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나 뼈아프다면 의사결정의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무엇인가는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무조건 줘요. 그게 기회비용이라고. 근데 이놈의 기회비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 순간 기회비용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 쓰셨어요? 기회비용으로. 오늘 하루 기회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얼마인가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기회비용은 그렇다고 뭔가 경제적인 효익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안 쳐줘요. 그래서 재무회계 배우시다 보면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 배우실 텐데 그중에 기회비용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자료로 마땅히 줄 만한 게 없어요. 돈이 얼마 나갔다, 뭐 비용이 얼마 잡혔다 이런 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까다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자료를 준 게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의 상황이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겠는데 이걸 포착하셔야 되고 그걸 포착했으면 그래서 기회비용 얼마로 반영해야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관련 원가 챕터에서 요놈의 기회비용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 어쨌든 이거는 관련 원가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합시다. 그 위에 비관련 원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하나 있네요. 니은에 보시니까 매몰 원가 파란색으로 이미 강조돼 있지만 그 옆에 한 번 더 씁시다. 이건 비관련 원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련 원가 중에 우리가 좀 신경 쓸 거 기회비용이 있듯이 비관련 원가 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매몰 원가. 자, 매몰 원가는 그 앞에 니은에 두 글자만 좀 신경 써봅시다. 과거래 과거. 뭐 이미 이것도 뭐 과거의 뉘앙스네, 그죠?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해버린 원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야. 내가 시험 공부를 하지 말자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썼던 원가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똑같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거니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이 발생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은 못 미치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매몰 원가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것도 뒤에 챕터 가다 보면 한 번 더 얘기 나오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자, 밑에 보시면 7번에 회피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놓고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도 다 관리회계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라 나중에 이제 관리회계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거긴 한데 그래도 나온 김에 또 봅시다. 아까 OT 때요. 개별 원가는 DMDL이냐 OH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냐 가공비냐,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결합원가냐 뭐 추가원가냐 등등 이런 식으로 원가 분류해 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관리회계에서는 원가 분류 어떻게 해주게요? 관리회계에서는 다 변동비냐 고정비냐 다 이렇게 분류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본 강의 때 CVP 분석에서 공식 외웠거든요. 우리 공식을 8개나 외웠어요 무려. 그런 게 있었어 그러지 마시고 뭔가 외우긴 했다고 우리가 식을. 그 식에 잘 보면 변동비 자리도 있고 고정비 자리도 있어요. 아까 배웠던 거랑 좀 연계해서 보면 변동비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변동비는 단가로 식에 들어가 있고요. 고정비는 총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게 일정하니까. CVP는 결국 하나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나름대로 일정한 숫자가 들어가게끔 해야 걔네들이 상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상수들을 가지고 딱 하나 모르겠는 변수, 그 미지수, 걔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자. 이게 바로 CVP고 그게 바로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원가를 모두 변동비랑 고정비로 구분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변동비냐 고정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을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로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줘도 되는 것이 뭐냐면 변동비를 보세요. 얘가 변동비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 의사결정해야 되는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특별주문이거든요. 특별주문 받아주기 전에 우리 정규 주문이 이만큼 있었다 칩시다. 변동비는 얼마 나왔느냐? 이만큼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특별주문을 받아주게 되면 우리 조업도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우리의 조업도가 요만큼이니까 원가는 얼마가 나올 거냐? 요만큼 나온다고. Before, After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달라졌다. 차이가 있네. 그죠? 차이가 있으면 관련 비관련, 이건 관련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고정비를 좀 보세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렇게 생겼으니까 특별주문 받아주기 전에 이만큼, 특별주문 받아줘봤자 어차피 똑같이 이만큼, 그냥 다 이 금액이라고. 비포 애프터가 둘 다 이 금액이에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비관련.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별말 없으면 변동비는 관련, 고정비는 비관련.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으로 변동비인데 관련이 아니라 비관련, 고정비인데 비관련이 아니라 관련, 이런 경우가 있어서 걔네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관리회계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자, 살짝 바꿔볼게요. 이제 특별주문 이런 거 말고 다른 예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프는 똑같이 그릴 거예요. 말을 그냥 바꾼 것 뿐이야. 자, 변동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특별주문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의사결정 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접어버릴까? 어떤 특정한 제품 라인을 중단해 버릴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의사결정 해보자. 이런 유형도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는 내가 제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변동비가 이만큼 나오고 있었고 고정비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조업도에서 이만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접어. 그냥 접는다는 얘기는 조업도를 빵으로 가겠다는 거죠. 조업도를 빵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변동비는 얼마가 돼요? 원래 이만큼 있던 원가가 조업도가 빵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가 됐어요? 요만큼이 됐을 거 아니야. 뭐가 됐느냐? 회피가 된 거예요. 회피가 된 거야. 회피. 자, 회피가 가능해요. 회피가 가능한 거야.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before와 after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관련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근데 고정비를 좀 보세요. 조업도가 빵이면 고정비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발생해요, 안 해요? 고정비는요. 극단적으로 조업도가 줄어들다 못해 아예 빵이 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니까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무슨 뭐 기계나 건물의 감가상각비 혹은 임차료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강의실이 공장 건물인 거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 하나하나가 다 기계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제품 A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제품 A 만들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그 결정만 가지고서는 건물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기계도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럼 감가상각비나 혹은 임차료는 계속 발생해요. 문제에 이런 말도 있어야 되는 거지. 제품 A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이 건물 임차 계약 위약금도 없이 그냥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그럼 더 이상 임차료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그냥 바로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 처분해버리면 우리 장부에서 뜯어낼 수 있는 거니까 감가상각비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 문구가 있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 발생한다고. 그럼 요런 녀석들은 뭐예요? 회피가 돼요, 안 돼요? 회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비포나 애프터나 이 금액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녀석들은 뭐가 될 거냐면 비관련 원가가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 중에 문제 자료에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고정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고정비는 내가 특정 제품의 A라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회피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문구가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예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지. 건물의 임차 계약을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만들고 있던 기계 장치를 곧바로 그냥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말이 있으면 어쨌든 감가상각비가 됐든 임차료가 됐든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굳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요쯤 되겠죠. 조업도가 0이면 여기선 발생하지 않고 여기로 가는 거지. 즉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고 있을 때는 이만큼의 원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제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요거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efore, after 달라졌네. 이런 원가를 고정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회피가 가능한 원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고정비다라고 할지라도 관련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 자료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로만 원가 구분을 해줄 건데 이게 도대체 관련인지 아니면 비관련인지 회피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회피가 가능하다면 또 관련이 될 거고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비관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 내리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전부 다 관리회계 이야기니까 관리회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5번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통제라는 두 글자에 통제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통제라는 두 글자에 좀 표시 좀 하시고 위에다가 이 말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성과 평가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성과 평가. 지금 6번 7번에서 우리가 뭔 얘기했냐면 의사결정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럼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의사결정, 두 번째는 또 성과평가라면서요. 그 성과평가랑 관련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줘야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성과평가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통제 가능 원가인데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 그냥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통제라는 말 대신 성과평가라고 읽어버리시라고 그냥.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도 되느냐? 성과평가 가능 원가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 따라가 보면 특정 관리자의 뭐에 성과평가에 반영해도 된대. 왜? 성과평가 가능 원가니까. 자, 반면에 밑에 있는 통제 불능 원가는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냐? 성과평가 불능 원가 이렇게 읽어버리자고요. 그럼 얘는 밑에 있는 화살표 보니까 특정 관리자의 성과평가에 반영해서는 안 된대. 왜? 성과평가 불능 원가니까 당연한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통제라는 말이 성과평가라는 개념하고 이어지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통제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손을 뻗으면 내 영향력 안에 있다. 이걸 통제 가능하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의하면서 마시려고 커피를 한 잔 사왔는데요. 저는 이 커피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통제할 수 있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여기다 놓든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설마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저 이거를 막 나와서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통제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얘를 여기다가 놓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쯤에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메모가 여기에 중요한 판서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딱 여기다가 이걸 놓고 막 수업을 진행한 거죠.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이 이게 안 보이니까 열받잖아. 열받아서 학원으로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왜 이게 여기 있냐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따지려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따지려면 이걸 여기 놓을 권한이 있는 저한테 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라 이거예요. 저는 얘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놈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요 녀석이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통제라는 말은 사실상 성과평가라는 개념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도 좋아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개념적인 건 다 본 거고 9페이지 이후의 내용들은 그냥 티 계정 어떻게 그릴 거냐 스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쭉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편에 보시면 이론 다지기다라고 해서 예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난이도가 좀 쉽고요. 문제편에서 봤던 문제들을 풀 줄 알면 그 내용들도 다 풀 수 있으니까 지금 1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있는 이론 다지기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복습하면서 좀 풀어보시고 우리는 문제편으로 가서 문제편의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편 교재 넘겨봅시다. 문제편 교재 펼쳐보시고 1페이지네요. 1페이지. 자, 문제편 교재의 1페이지에서부터 가 1장 문제들이 시작이 돼요. 자, 펼치셨으면 하나씩 볼 건데 거기에 1번, 2번 중에서 2번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챕터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어드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선별해가면서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되 1장은 우리가 이제 약간 워밍업하는 차원에서 또 1장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 다음 챕터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1장은 다 풀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장의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장의 2번. 자 볼게요. 한국은 실제 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원가 자료를 박스에서 줬네. 직접 재료 매입액은 21,000원이고 매출 원가는 9만 원이었다. 가공비 중에서 40%가 직접 노무원가였다면 우리 기초 원가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티계정 그리고 하는 것들은 기본 강의 때 다 배웠던 거고 나름의 복습은 그래도 하셨을 테니까 기억을 좀 되살려서 이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물론 문제 풀면서 여러 가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 자료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문제는 이제 사실 이렇게 재료나 제공품이나 제품 얘네들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재고자산의 기초 밸런스, 기말 밸런스를 준다라는 건 사실은 티계정을 좀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문제니까 요령보다도 하나하나 좀 그리는데 집중을 해볼게요. 재료 계정, 제공품인데 제공품 앞으로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WIP, Work in Process야. 제공품은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고 제품도 finished good 해서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기초 잔액은 차변의 상단에 3,000원 쓰시고요. 3,000원. 기말은 대변의 하단에 4,000원이라고 적을게요. 재료부터. 자, 마찬가지 제공품도 5만 원과 4만 5천 원. 그래서 5만 원. 그다음에 4만 5천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도 7만 원과 6만 원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7만 원과
6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요 정도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숫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직접 재료가 매입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21,000원만큼이 매입이 됐더래요. 여기가 이제 21,000원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21,000원 됐죠? 자 그럼 여기다 21,000원을 넣는 순간 우리가 얘도 알 수가 있게 돼요. 어차피 들어갈 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 중에 세 개를 알았다는 건 어차피 차대는 맞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준 거에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잔액을 한번 사용된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요 금액이 얼마냐면 2만 원쯤 되겠지 2만 원. 이렇게. 얘는 기초 밸런스, 얘는 이제 기말 밸런스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매입한 거, 얘는 뭐 이제 우리가 사용한 거, 요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요런 한글 워딩들을 문제마다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고 쓰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그냥 왼쪽 상단, 그 다음에 오른쪽 뭐 하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위치로 구분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요 재료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잘 보시면 요 녀석의 이름이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게 직접 재료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재료. 문제마다 어떤 문제는 직접 재료라고 표현하는데 또 어떤 문제는 그냥 원재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잘 보세요. 다른 항목들은 뭐 기초네 기말이네 무슨 뭐 매입이네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요 자리는 조금 뭐가 많잖아. 공장 안에서 뭐가 발생할 거냐? 원가 세 가지가 발생하거든요. DM도 발생하고 DL도 발생하고 OH도 발생하고. 그래서 요 자리는 뭐가 좀 많으니까 여기는 타이틀을 좀 써놓자고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원재료라고 써 있으면 그 원재료 사용액이 무조건 DM일 거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문제마다. 왜 그러냐면 DM으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지. 뭐가 돼야 돼요? 추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중에서 한 18,000원 정도만 추적이 된다 그럼 여기는 18,000원 쓰시고요. 나머지 2,000원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아무리 재료 원가라도 추적이 안 되면, 즉 간접 재료 원가는 아까 전에 노란색 박스에 해놓고 뭐라고요? 그건 제조 간접 원가로 보내야 된다며. 그래서 추적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여기로 가야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는 뜻에서 원재료라고 안 쓰고 얘를 직접 재료로 표현을 해준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2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요 2만 원을 썼으니까 두 번째 줄에 무슨 내용이 또 있느냐? 매출 원가가 9만 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매출 원가 판매된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제품의 기초 재고, 기말 재고, 제품 새롭게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한 거, 얘는 판매가 돼야만 감소가 될 테니까 이 매출 원가 자리에다가 우리가 9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놈을 알게 됐으면 얘도 알려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 더하시고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게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8만 원쯤 나올 것이고 얘가 8만 원이면 당연히 얘도 8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자, T 계정의 흐름을 좀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기초 기말의 잔액이에요. 잔액. 말 그대로 밸런스라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쯤 되면 이 세상에 플로우도 있고 스탁도 있다라는 거 알아듣잖아요. 그죠?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잔액들은 플로우예요? 아니면 스탁이에요? 얘들은 스탁이라고. 1월 1일 날 딱 끊어서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더라. 12월 31일 날 딱 끊어서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더라 라는 거예요. 재무회계 시간에는 어쨌든 공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런 스탁 금액들, 재무제표 항목이잖아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다 보니까 스탁에 해당되는 저 항목들이 얼마인지가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원가회계에서는 그 스탁으로 우리가 보고할 그 숫자를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뽑아낼 거냐. 우린 공장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는 거지, 상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 거냐면 쟤네들을 뽑아내려면 플로우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챕터의 제목이 우리 기본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흐름이니까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인 거고, 그 플로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매입이 돼서 사용이 되었다가 공장으로 들어가서 완성이 되면 제품 창고 갔다가 팔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T 계정에다가 정리하는 건 이 간단한 왁구 안에 플로우와 스탁을 동시에 잘 한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T 계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T 계정 그리는 거 할 줄 아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2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내고요. 딱 봤을 적에 박스 안에 기초 기말 잔액들을 막 줬으니까 T 계정 그리는
줄이라는 뜻이로구나. 이걸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스피드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요런 애들은 굳이 그리지 않을 거야. 이거 안 그려도 우리 이거 2만 원인 거 있잖아요. 그냥 계산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쉽거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냥 말로만 합시다. 기초에 재료 얼마 들고 있었다고요? 3,000원. 얼마어치 사갖고 왔대요? 2만 1,000원 더 하세요. 그 상태에서 안 쓰고 남아있는 거 얼마 있다? 4,000원 빼면 그럼 얼마 썼는가? 2만 원 썼겠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면 얘는 쉬우니까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된다고. 얘는 계산기만으로 해결하자. 물론 이런 애들도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괜히 그죠? 괜히 계산기만 가지고 너무 스피드에 올인하다가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쉬운 거는 그냥 다 제껴버리시고 요거는 좀 선택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쓰시고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속도와 정확성 사이에서의 그 싸움인 거야 그냥. 됐죠? 자 어쨌든 여기 2만 원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채웠는데 지금 얘네 둘만 채워지지가 않고 있네. 우리한테 뭘 요구했는가? 지금 구해보라는 게 기초원가거든요. 기초원가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기를 얘네 둘이 더한 것을 기초원가라고 부른다며. 그러면 DL만 있으면 되네. 마침 DL에 대한 언급이 한 줄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줄에 가보니까 오른쪽 끝에 가공원가 중에서 40%가 직접 노무원가였대요. 그럼 가공원가가 뭔데요? 가공원가는 지금 얘네들 둘이 더한 거 이걸 우리는 가공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그 중에 40%래. 이 노란 박스 중에서 40%가 DL이래. 바꿔 말하면 얘는 이제 60%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이런 애들 뭘 알려줘야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준 게 없거든 더 이상. 그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 노란 박스에 해당되는 금액 즉 DL과 OH를 합친 금액 가공원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뽑아낼 수 있겠네. 그죠?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얘 더하고 얘 빼고 얘까지 빼면 나머지는 노란색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우리 가공 원가만 쳐주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가공 원가는 5만 5천 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40%가 DL이다라고 했으니까 5만 5천 원에 40%를 곱해서 2만 2천 원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본 원가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얼마? 4만 2천 원이구나.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지. 쉽죠? 자, 그 위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주식회사 우리의 엑셀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회계자료 중에서 일부이다. 근데 보니까 방금 풀어봤던 2번하고 자료를 제시해준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일단 읽어보면 원재료 재고의 증가, 제공품 재고의 증가, 제품 재고의 감소래. 그러니까 아까 전에 2번 문제에서는 기초기말 밸런스 자체를 줬는데 지금은 기초기말 밸런스 간의 차이 금액을 그냥 준 거예요. 단순 차이 금액을. 자, 여튼 원재료 매입액, 직접 노무 원가, 제조관자 원가, 판매 수수료까지 제시한 상태에서 매출 원가 좀 구해 보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좀 아까 풀었던 2번 같은 문제는 이 재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사실 재료티 계정을 그리는 것은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번 문제는 보니까 자료를 다 줬다기보다는 그냥 차액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계산기만 가지고 해결하겠다 하면 되긴 되는데 괜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괜히 헷갈리니까 좀 일반적인 왁구로 안 나왔다 싶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다 그리세요. 한 문제 확실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원재료 재고가 증가했대. 그럼 보세요. 4만 5천 원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10만 원이었던 게 14만 5천 원인 건지
아니면 100만 원이었던 게 104만 5천 원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데 어차피 우리에게 이거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 적 없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적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마지막 줄이에요. 마지막 줄에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뭘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문제에서는 매출원가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얘밖에 없다고 사실상. 요 녀석. 그냥 얘만 맞추면 되는 거지 이런 금액들이 얼마가 되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매출원가 그러니까 플로우죠. 이 플로우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이 플로우에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차액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뭘로 놔야 아무래도 티계정 그리는 게 좀 수월해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0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즉 여기를 빵원과 4만 5천 원으로 하나 10만 원과 14만 5천 원으로 하나 요런 아이들의 숫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합계끼리 비교해서 네팅해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기초를 빵으로 놓고 기말을 그냥 4만 5천 원으로 놓으면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부터 다 해결해 보시면 제공품도 증가했네요. 제공품도 증가했으니까 기초를 빵으로 기말을 3만으로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초와 기말 중에서 하나를 0으로 놓는다라고 하면 뭐가 더 쉽겠어요? 그래도 기말이 0이 되는 게 낫겠지. 그렇죠? 얘를 0으로 놓으면 얘가 막 마이너스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우리는 뭘로 집어넣을 거냐? 10만 5천 원 이렇게 그냥 놓자는 거지. 이렇게 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답니다. 얼마를 매입했느냐? 129만 원만큼. 이렇게. 그럼 얘랑 있으니까 얼마나 썼는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124만 5천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를 빵원 4만 5천 원 넣지 않고 10만 원과 14만 5천 원 이렇게 넣더라도 얘랑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어차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DMDLOH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T계정을 그냥 제가 재료라는 두 글자만 써놨는데 이 문제는 아까 2번 문제랑 달리 여기에 앞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재료라고만 돼 있죠. 직접 재료라고 안 하고. 그 말인 즉슨 이 금액 중에 무조건 다 여기로 들어갈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는 금액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야.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요. 이 회사 그래서 DM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야. 그럼 신경 써야죠. 이 회사 OH는 얼마게요?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이 중에 OH로 갈 것을 숨겨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요 문제를 앞만 찾아봐도 도대체 DM 얼마냐, DL 얼마냐, OH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다? 매출 원가라고. 그 요 녀석만 알면 되는데 이 금액을 여기 얼마 넣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합쳐서 124만 5천 원이면 그만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얘네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 적에 뭘 구하라고 하는 건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좀 파악하고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워낙 쉬워서 그런 거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에서 신경 쓰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문제 말려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어쨌든 124만 5천 원을 이게 여기 있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몰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그죠? 자, 됐으면 직접 노무원가 봅시다. 60만 원 써있으니까 그냥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제조간접원가도 그냥 저기에 90만 원이라고 써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놈 요거 세 개 다 알고 있으니까 더하고 빼주시면 요거 나오겠네. 그쵸? 요 친구를 271만 5천 원 이렇게 계산합시다. 요 친구 그대로 넘어와서 271호 000 그럼 요놈 가지고 이 매출원가 계산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282만 원 정도 나오고요. 답은 나왔는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용어 정리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요거 방금 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매출원가. 앞으로 저는 그냥 CGS라고 부를 거예요. Cost of Goods Sold라고 해서. 그죠? 자, 정리합시다. 아까 전에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 이거 뭐라고 하자고요? 단기 총
조원가 이게 이제 원가의 발생액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요 녀석도 우리 부르는 말이 있었네. 요 녀석 얘나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요건 뭐라고 불렀었어요? 단계 뭐가 된 거야? 단계 완성이 됐죠? 완성되어서 얘네들이 무엇이 되었어요? 원래는 제공품이었는데 제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더라라는 거, 이것도 같이 정리해 줍시다, 그렇죠? 초창기에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한 내용이라서 기본 강의 듣고 복습을 많이 못했어도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가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 볼게요, 그죠? 자, 이제 뭐 1장 내용들 쭉 문제 풀 건데 우리 좀만 쉬었다 와서 풉시다. 좀만 쉬었다 오시죠.